좀 이따 앉아서 펴드릴게요.
아, 네, 하고, 그리고 마이크 끄고. 그러면, 이제 내일, 아, 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 임상초음파 연구회 총무 배규환입니다. 네. 하반기 모임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임상초음파 연구회 제4회 초음파 세미나 핸즈온에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핸즈온 세미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핸즈온 세미나 행사가 여러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핸즈온 세미나 외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김일봉 내과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서 꾸준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협찬사 소개가 있습니다. 오늘 협찬은 도령제약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줄으시면 줄으시면.
화면, 안녕하십니까, 원장님들. 영남 임상 초음파와 함께하는 비공식 보건사 부령입니다. 할 거는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그 피마설탕 기반 도안, 이뇨제와 암로디핀 3제 복합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한 지는 약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3제 복합제 고혈압 시장에서 지금 4위 하고 있고, 앞에 이제 트루셋이 있는데, 고 트루셋 먼저 이제 3위로 올라서게 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트루리시티라고 요즘 GLP-1 주사제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보령이 당뇨의 진심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2월 달에 SGLT2 포시가 제네릭 출시 예정에 있고 8월에는 자디앙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뇨 쪽으로 좀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즈온 실습 많이 하셔서 환자들의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부 좀 즐거운 시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펜조 세미나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시는 고령제약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두 강으로 1강은 바른송내과 이승현 원장님께서 다양한 신장 질환의 초음파 소견과 감별 질환, 솔리드 레날 네오플라즘에 대한 발표가 있겠고, 두 번째 강의는 김일봉 내과 김일봉 원장님께서 다양한 방광 질환의 초음파 소견과 감별 질환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이행김 연합내과 김대현 원장님께서 증례 발표를 해 주시겠고, 모든 발표를 마친 다음 두 대 초음파를 이용하여서 심장 초음파와 갑상선 경동맥 복부 초음파 핸즈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마우스가 선생님 여기 보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실 때 참, 이걸 눌리면 이렇게 화면이 듀얼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 마우스 하나도 안 보여요. 저쪽 보는 사람이. 그래서 꼭 숫자를 눌리셔서 지금 하면 되죠? 지금 하시면 돼요. 그건 보시면 돼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바른송내과 이승현입니다. 죄송한데, 소리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제가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신장의 고형 종계에 대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 소화기 주로 하다가 이제 신장에 대해서 하려니 저도 참 지식이 부족하고 생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제가 공부해 온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10월부터 이와 같이 기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발표를 해주셨고, 거기에 이제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솔리드 레날 네오플라즘입니다. 솔리드 레널 네오플라즘에 대한 문헌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참 조금 생소한 영문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세렌디피터스라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뭐 뜻밖의 우연히 발견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의학적인 용어로 좀 더 익숙한 걸 따지자면 인시덴탈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드니 초음파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병변들을 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키드니 초음파에서는 어, 병변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그 발견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솔리드 레널 네오플라즘에 대해서는 이게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하기는 초음파만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초음파보다는 좀 더 CT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박선우 원장님 그 강의에서 한번 있었던 내용입니다. 일단 초음파든 CT든 신장에서 병변이 발견이 되면 먼저 이게 낭성 병변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고, 또한 거기서 불키한 팻이 발견이 되는가, 이걸 보면은 일단 팻이 발견되면 대부분은 안지오마이올라이포마, 양성이구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환자 임상 증상이라든가 뭐 랩에 따라서 인펙션이나 임팍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남은 여러 가지 솔리드 네오플라즘처럼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이 RCC, 레날셀 칼시노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 메타나 아니면 림포마를 감별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CT나 MR 등을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자면 먼저 언인핸스 CT에서 팻이 발견되는지 아닌지, 인핸스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안 된다면 뭐 헤머리지나 시스트 또는 어,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프로테니어스 시스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만약 인핸스가 아주 잘 된다, CT에서 잘 된다고 본다면 RCC라든가 온코사이토마나 뭐 팻이 적은 안지오마이올라이포마를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만약 인핸스가 조금 떨어진다면은 RCC 중에서 한 सब타입인 파필라리 RCC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시스템 메신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AML인지 아닌지 감별을 하고 나면은 그 대부분은 RCC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감별하기 위해서 온코사이토마나 또 미니멀 펫 AML, 뭐 림포마, TCC 뭐 등을 DDX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겠고, 이를 보기 위해서 CT를 찍는데 우리 리버 CT를 볼 때처럼 키드니 CT를 볼 때도 네 가지 페이지의 CT가 필요합니다. 먼저 언인핸스 CT, 그리고 코티코 메둘라리, 네프로제닉, 익스크리토리 이런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병원마다 프로토콜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리버 프로토콜과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언인핸스 CT에서 뭐 팻이나 칼시피케이션, 헤머리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코티코 메듈라리 페이즈에서는 하이퍼베스큘라 인핸스가 있는지, 튜머나 슈도 튜머와 감별이 되는지를 볼 수 있겠고, 네프로제닉 페이지에서는 네프로제닉 또는 네프로그래픽 페이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튜머를 디텍션하고 또한 스롬부스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익스크리토리 페이지에서는 레날 컬렉팅 시스템, 그 펠비스, 캘릭스, 그 다음에 유레터, 더 나가서는 블레더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는 혹시나 메스가 저기 TCC, 트랜지셔널 셀 CA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 네 가지 단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언인핸스 페이즈, 그리고 코티코 메둘라리 페이즈, 여기 보시면 코텍스와 메둘라가 잘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프로그래픽 페이즈, 레날 파렌카임이 전체적으로 조용히 되면서 이 단계에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익스크리토리 페이즈, 레날 펠비스와 유레터가 조용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 네프로제닉 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날 코텍스가 약간 눌리면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주변 레날 메둘라와 확실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프로제닉 페이지에서 보시면 레날 메둘라와 그 튜머가 확실히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프로제닉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어, 일부 문헌에 보면 재밌는 분류가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신종양이 그 성장하는 패턴이 이와 같이 볼 패턴과 빈 타입으로 나뉜다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와 같이 볼 타입이 신장 밖으로 튀어나오는 종괴가 되겠고, 빈 타입은 신장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내부로 침륜해 들어가는 이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볼 타입은 가장 흔한 RCC
그 다음에 AM 안지오마이올라이포마, 온코사이토마 등이 있겠고, 림포마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TCC의 그 빈 타입의 대표적인 그 종괴는 TCC가 되겠습니다. 뭐 일부 인필트러티브 RCC도 있기는 합니다만 빈 타입이라면 일단 제일 감별하기 어렵고 또 제일 예후가 나쁜 것은 TCC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감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시면 볼 타입은 이와 같습니다. 볼 타입이 제일 흔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그 리딩에 보면 디스크립션에 뭐 expensive, 뭐 expansile, 팽창하는 뭐 외부로 뛰쳐나가는 뭐 이런 뜻의 그 디스크립션이 있다면 아마 볼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밖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험프나 벌징을 형성을 해서 신장의 모양을 일그러뜨리게 되겠고 또한 이와 같이 종괴에 의해서 그 레널 컬렉팅 펠비스나 캘릭스를 디스플레이스 시키는 경우가 있겠으며 또한 종양이 성장하면서 주변 키드니 티슈를 누르기 때문에 슈도 캡슐을 형성하는 경우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네프로그래픽 페이지에서 제일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빈 타입은 이런 식으로 침륜형으로 생기게 됩니다. 인필트러티브 그리고 신장 종양 내 실질 내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신장의 모양을 비교적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CT에서 보면 너니네스 CT에서는 당연히 신장 모양은 일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너니네스 CT에서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프로제닉 페이지에서 잘 보이게 되고 인필트러티브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익스크리토리 페이지를 확인해서 혹시 TCC인지 감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RC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볼 타입 그로스 패턴을 보이는 프로토타입으로서 뭐 주로 이제 60, 70대 되면서 흔하게 좀 더 많은 편이고 원발성 신종양 중에서는 제일 흔한 종양이 되겠습니다. 셀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제일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것은 클리어 셀, 파필라리스, 그 다음에 크로모포브 RCC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토플라즘이 염색되는 정도에 따라서 뭐 클리어셀, 파필라리, 크로모포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서 먼저 클리어셀 타입에 대해서 보시면 클리어 타입이 제일 흔한 편이지만 아쉽게도 셋 중에서는 프로그노시스가 좀 더 나쁜 편입니다. 주로 하이퍼베스큘라, 인핸스가 잘 되는 종양이며 내부에 때로는 네크로시스나 헤머리지, 시스틱 컴포넌트가 존재를 해서 헤테로제너스하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필러리 타입은 이에 반해서 호모제너스한 경우가 많고 앞서 말씀드린 그 도표에서처럼 인핸스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파필라리 RCC가 되게 클 경우에 있어서는 뭐 헤테로제네스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레날 시스트와 감별이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라테랄하거나 멀티포컬하게 생길 경우도 있고 뭐 서브타입이 두 개가 또 있다고 하는데 예후는 앞선 클리어셀보다는 좀 더 양호한 편입니다. 크로모포브 RCC의 난염성이라고 염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셋 중에서는 가장 빈도가 적고 역시 프로그노시스는 조금 더 나쁜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과 경계가 잘 지어지지만 특징적으로 센트럴 스카라고 주변에 보면은 종괴의 중앙부에 보면은 스카가 존재해서 그 부분에 인핸스가 안 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좀 희귀 유전성 질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크로모포브 RCC가 나온다면 뭐 피부에
스킨 튜머가 있거나 또는 레날 시스트, 뉴모소락스 등이 동반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은 클리어셀 RCC가 제일 이넨스가 잘 되고, 파필라리 RCC는 좀 이넨스 패턴이 떨어지는 편이며, 그 중간에 있는 게 뭐 온코사이토마라든가 페포 AML 등이 있겠습니다. 클리어셀 RCC의 몇 가지 사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장 밖으로 튀어나오는 종괴를 형성해서 신장의 모양을 망가뜨리고 있고, 내부에 보면은 헤테로제네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코티칼 페이즈에서는 튀어나온 종괴는 보이지만 뚜렷지는 않았으나 네프로제닉 페이지에서는 이와 같이 주변 레널 파렌카임과 뚜렷이 구분되는 튜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필라리 RCC입니다. 이넨스가 잘 안 되는 하이포베스큘라 메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것처럼 보면 얼핏 보면은 시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넨스가 주변 레날 파렌카임에 비해서 이넨스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크로모포브 RCC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의 제일 그 특징은 센트럴 스카가 존재하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수연 원장님께서 소개시켜주는 특례를 한번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솔리드 튜머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만, RCC로 확인된 케이스가 되겠고, 좌측 신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약간 시스틱 매스가 나눠지고, 약간 좀 septum으로, 제가 보기에는 septum처럼 보이는데 약간 두껍게 보여서 혹시나 저는 보스니아 클래스로 보자면은 4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요. CT에서도 이렇게 볼 타입으로 튀어나온 종괴가 보였고, 내부에 septum이 있는 듯하고 안에 약간 좀 이넨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 선생님한테 폐를 끼쳐서 좀 결과를 알아달라고 했었는데 파샬 네프렉토미를 했었고, 예, 파필라리 RCC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스틱한 카시노마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RCC가 또 멀티시스틱하게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증례 또 있는데 역시 이수연 원장님 증례입니다. 초음파에서 우측 신장의 어퍼폴에 이와 같은 메스 소견이 보였고, 지금 이 사진은 그때 보여주신 사진은 코티칼 페이즈를 보여주셨었는데, 마치 뭔가 조금 의심되기는 하는데, 예. 하여튼 지난주에 볼 때는 되게 저거 어떻게 찾으셨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예. 위에는 코티칼 페이즈가 되겠고, 아래줄에는 네프로그래픽 페이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종괴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예, 그 네프로제닉 페이지를 3D로 코로날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보면 이와 같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파샬 네프렉토미를 하셨고 이분은 클리어셀 RCC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유로셀리알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유로셀리알 네오플라즘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트랜지셔널 셀 CA가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빈 타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고 스모킹이나 뭐 케미컬 카시노젠, 뭐 항암제로 쓰이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뭐 아날제식 어뷰즈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카시노젠으로 작용할 수 있고, 뭐 멀티포컬하거나 싱크로너스하게 생길 수도 있다. 대부분은 로그레이드라서 그냥 포칼한 매스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그레시브한 경우에서는 포칼 매스가 아니라 뮤코잘 시크닝만, 그래서 뮤코잘 스프레드를 하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 또한 그 센트럴에 존재한 인필트러티브 RCC와 감별이 되게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RCC인 경우에서는 파샬 또는 라디칼 네프렉토미만 할 수도 있겠지만 인트라레날 TCC인 경우에서는 키드니와 유레터까지 절제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림파데넥토미 그리고 유레테로 베지칼 그 정션 블레드 커프라고 부르는 그 부위까지 수술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이후로도 이게 유린이 다운스트림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방광경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예후가 좀 불량한 종양이 되겠습니다. TCC를 CT에서 보게 되면은 필링 디펙트가 당연히 레날 펠비스에 존재하게 되겠고 이를 또는 뭐 디펙트로 인해서 좁아지거나 이레귤러한 모양을 보이고 또는 중간에 그 끊어진 것처럼 보여서 이를 그 캘리시알 앰퓨테이션 또는 캘릭스 내에 종양이 존재하는 걸 온코캘릭스, 팬텀 캘릭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컴퍼렌셜하게 월 시크닝이 일어나겠고 반면에 키드니의 모양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스틱 체인지를 하는 경우는 잘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유레테로 펠빅 정션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친면형으로 생기고 있고 보면은 레날 팬텀 캘릭스라고 해서 이쪽 어퍼폴에서 캘릭스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 부위에 TCC가 있음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역시 레날 펠비스 쪽을 침범한 TCC 증례입니다. TCC를 소개드린 후에 인필트레티브 RCC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인 빈도는 좀 적은 편입니다만 TCC하고 달리 좀 어그레시브하고 하이퍼베스큘러한 패턴을 보이게 되며 당연히 컬렉팅 시스템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TCC처럼 캘릭스를 안에 필링 디펙트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레트로페리토니얼 매스가 존재하면서 이쪽으로도 인필트레티브 RCC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TCC와 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날 림포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니는 인트린식 림포이드 티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로 림포마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노노치키스 림포마가 많고 헤마토제너스 또는 림페틱스로 스프레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바이라테랄 내지는 멀티플인 경우가 많습니다. 레날 림포마는 이와 같이 소프트 티슈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면서 인핸스가 되지만 노말 그 정상적인 그 레날 파렌카임보다는 좀 인핸스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프로그래픽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그 주로 이렇게 메둘라에 위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뭐 레날 메타스테시스 역시 흔하게 생기겠지만 이와 같이 뭐 따로 딱히 얘기 안 드려도 꼭 키드니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림프노드나 레트로페리토니움이나 저기 리버 쪽을 같이 볼 수 있겠고 렁이나 브레스트 뭐 그 렉툼 같은 GI 튜머 등에서도 메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좀 그 비나인 튜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조마이올라이포마에 대해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 메스 내에 벌키한 팻이 보이게 된다면 제일 먼저 AML을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문헌에 따라서 어떤 문헌에서는 온코사이토마가 좀 더 흔하다는 문헌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레날 콜텍스에 위치하고 그리고 그 fat density가 약 20 하우스필드 유닛 이하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이나 네크로시스가 있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펫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AML이 아니고 펫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칼시피케이션이 같이 존재하게 된다면 혹시 AML이 아니라 RCC가 아닐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 박선우 원장님 증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와 같이 펫이 관찰되고 있고 이넨스 시티에서도 이넨스가 되지 않는 이러한 소프트 매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코사이토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이라고 부릅니다. 에 대해서 보시면 역시 AML 다음으로 흔한 비나인 튜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또한 이게 참 그 RCC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나인이긴 하지만 어, 제일 많이 수술되는 양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CT상에서 보시면 주변과의 경계는 명확한 편이고 센트럴 스카가 존재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크로모포브 RCC에서의 센트럴 스카와 구분이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역시 박선우 원장님 증례입니다. 좋은 증례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벌키한 매스가 관찰되고 있고 내부로 센트럴 스카가 있고 도플러 초음파에서 역시 스포크 휠 패턴을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베스큘러 이미징에서 이러한 아주 저기 역시 센트럴 스카 스포크 휠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CT로 확인해 보시면은 CT 상에서도 이렇게 인핸스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클리어셀 RCC보다는 약간 좀 인핸스 정도가 떨어지고 역시 센트럴 스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환자도 아마 비나이 결국 수술을 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스카라고 또는 스포크 휠 패턴이라고 보면 우리가 리버에서는 당연히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를 생각을 하겠고 키드니에서는 RCC 또는 온코사이토마 이 두 가지를 DDX 간별 진단 리스트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스텝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시스트냐 아니냐, AML인가 아닌가, 또는 네오플라스틱 솔리드하다고 다 네오플라즘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인펙션이나 임팍션을 확인하고 RCC, 메타, 림포마 등을 DDX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솔리드의 고용 종괴에서 대부분은 양성일 경우에는 AML이나 온코사이토마, 악성의 대부분은 RCC이다. 그리고 이를 DDX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의 CT가 필요하고 코티코 메들라리 페이즈뿐만 아니라 네프로제닉 페이즈까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괴 패턴에 따라서 볼 타입이냐 빈 타입이냐, 볼 타입의 대표적인 타입은 RCC, 온코사이토마, AML이 되겠고 빈 타입의 대표적인 종괴는 TCC가 되겠습니다. 소화기만 해도 이렇게 감별해야 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제가 좀 생소한 비뇨기 키드니를 맡아서 조금 공부했던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형 신장 질환의 다양한 역사와 소견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장래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은 뭐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이승현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일봉 내과 김일봉 원장님께서 다양한 방광질환의 초음파 소견과 감별 질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좀 찍어주십시오.
이걸-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 저녁 시간에 이렇게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오령에서 주최하는 초음파 강의와 현존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제목은 다양한 방광질환 초음파 소견과 감별질환인데 사실은 우리 내과에서 접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광질환도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겪을 그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노령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방광 종양이라든지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환자를 만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저는 이제 라운지나 호텔인데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녁 노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앞서 간단한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79세 남자분인데 혈뇨를 주소로 낸 한 성에서 방광 소변 충만 후에 관찰되는 방광백의 종괴성 병변.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79세 남성인데 1일 전에 두 차례 통증을 동반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죠. 통증을 동반하지 않은 그로세마 처리하러 왔습니다. 환자는 뭐 당뇨병으로 경구역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과거에 뭐 신장 방광의 질환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음파를 했습니다. 소변이 어느 정도 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방광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혹시 전립선이 이상 있는가 싶어가 프로브를 조금 기울여가 여기 프로스테이트 방광인데 별 이상이 없어요. 괜찮다고 보낼까 했는데 그래도 이상해서 물을 좀 먹이고 해서 1시간 후에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하니까 방광이 좀 빵빵해졌습니다. 프로브 각을 좀 기울이니까 여기에 메스 같은 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방광을 볼 때 소화관하고 겹쳐져가 소화관이 또 마치 방광의 종양일 수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이렇게 횡단하고 종단을 봐야 됩니다. 종단을 보니까 이렇게 방광에서 돌출하는 종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라를 띄어 보니까 칼라는 이렇게 잘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 의뢰했더니 비뇨기에서 브레드 파필로마 비나인 종양으로 그리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정리를 보다시피 우리 초음파 검사의 방광 검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방광을 좀 충만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스캔할 때 횡단 스캔, 종단 스캔 다 해야 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스캔할 때 각도를 잘 조절해야만이 이 병변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관찰법은 제가 복부 초음파 정석이란 책을 일본 책을 번역했습니다. 정석이란 말은 출판사에서 짓는 이름입니다. 예, 하복부 정중 스캔, 횡단 스캔을 하고 요때 이제 프로브를 기울였다 쉬었다 해가지고 방광 전체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광 종단 스캔인데 요때는 이제 좌우측으로 방광백을 빠짐없이 관찰해야 됩니다. 여자인 경우는 유트러스와 서빅스가 있고 남자에게는 프로스테이트와 세미나르 베시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렉툼도 보는 김에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방광을 잘 관찰합니다. 방광의 모식도죠. 이건 남성이고, 요건 밑에는 남성이고, 이쪽은 여성입니다. 예. 그러면 정상 방광의 초음파상은 어떠냐? 우리 방광백은 이렇게 무코사, 서무코사, 라미나, 프로포리아, 뭐 스무스 머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초음파에서는 보통은 1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층밖에 안 보이고 그 방광 소변이 적은 상태에서 소아에서는 이렇게 방광 근층이 저해크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1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광백 두께는 소변을 충만시킬 때는 3mm, 소변이 이제 보고 난 뒤에는 한 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백을 볼 때는 여기 요 밑에 이제 트라이곤 부분이 두꺼워져 있는데 이쪽 트라이곤 바깥쪽에는 유레트로베시큐lar 장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꺼운데 요거는 이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백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라이곤 바깥쪽에는 여기 유린 제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혈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이 플로우가 이제 래피드하게 가면 소변이나 액체가 래피드하게 쫙 나갈 때는 이 일종의 모션 아티팩트가 생겨 가지고 이런 칼라 시그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헬류 신호가 아니고 래피드한 플로우에 의한 아티팩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린 제트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방광의 종양인데 우리 사실은 비뇨기과하고 우리 내과하고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비뇨기과는 우리한테 환자 안 보내주는데 우리는 열심히 비뇨기과 환자 보내줍니다. 유리너리 스톤 환자 보내주고 또 BPH 환자 많이 보내주고 또 드물게는 방광종양 보내주고 또 뭐 이 박선호 선생님 멘트로 온코사이토마 같은 아주 래피드한 이런 레어한 종양도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비뇨기 선생님들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저하고 자주 보낸 비뇨기 선생님도 명절에 꼭 잊지 않고 저한테도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광종양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대부분 90% 트랜지셔널 셀 칼시노마인데 남성이 좀 더 많고 근데 문제는 이 트랜지셔널 셀 칼시노마는 다발성으로 생길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수가 많습니다. 또 한 군데 수술했는데 얼마 후에 또 다른 군데 생기는 시간차를 두고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유두 형태, 유두라 하는 것은 파피러리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많은데 침륜행이나 또 혼합 형태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방광내로 돌출하는 종양은 대체로 고액으로 보이고 체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혈종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그 환자들 중에서 그 헤마츄리아가 와가지고 이 초음파를 하니까 유리너 브레드의 메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좀 되시고 이래가 이야기를 브래드 추문가 싶어가 다시 히스토리를 물어보니까 그 전날 그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하다가 이 하복부를 공에 맞아가지고 그 헤마토마가 생겨가지고 마치 메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것이 움직이는지 체입에는 움직이면 이거는 헤마토마겠죠. 그리고 칼라 도플에 헬류 신호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돌출에는 용정상 종괴가 보이고 종괴가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발성으로 또 있습니다. TRUS로 이렇게 렉툼으로 여가 보면 이 종괴가 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방광이 종양에 석회화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회화가 이렇게 있어가 이거는 석회화구나 그래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석회화 부분에 소프티슈가 또 있거든요. 칼날 떼어보면 석회화분은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고 옆에는 요거는 헬류 신호가 보이죠. 그렇게 전체가 이제 방광 종양인데 여기는 석회화 있고 여기에는 방광 종양 실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든지 석회화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칼날을 반드시 띄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광 내 혈종과의 감별제는 칼라 도플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종괴가 있을 때 이 칼라를 띄어보면 이렇게 수지상으로 칼라가 이렇게 쭉쭉 퍼지는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종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초심자인 경우는 방광 초음파하다가 요 장관 가스죠. 장관 가스가 이렇게 장관이 겹쳐져가 나오면 장관이 겹쳐지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종양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리얼타임으로 보시면 여기 움직이고 또 형태가 변하고 또 초음파의 각도를 변해 보면 이것이 방광 종양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장관 가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광결석인데 방광결석은 대부분 키드니에서 생겨가 내려왔는 종양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결석들은 대부분 자연 배출이 되고
방광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러나 이제 전립선 비대나 뉴로제닉 블레드나 방광 개실 같이 이 배뇨 기능 장애가 생기면 이게 이제 방광 결석이 잘 안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기면 방광염이 생기고 빈뇨라든지 배뇨 장애, 헬뇨 생깁니다. 그럼 진단의 핵심은 결국 방광의 스트롱 에코, 하이퍼 에코에 간 종괴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럴 섀도우가 있다는 다른 결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광 결석 플러스 방광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TRUS에서 요렇게 여기 방광암이고 요거는 결석입니다. 결석이 뒤에서 앞으로 봤기 때문에 결석이 이렇게 결석의 포면이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어, 그 트랜스 압도멘을 보면 요건 결석이죠. 이렇게 섀도우를 뜬 요 결석이 요 결석이고 종양이 요 종양입니다. 칼라 도프를 떼어 보면 결석은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고 종양은 이렇게 안으로 헬류 신호가 쭉 퍼지는 소위 이제 수지상 나뭇가지상 헬류 신호가 보이죠. 그래서 결석 플러스 방광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광개실인데 책에는 나오지만 개실은 잘 저도 못 봤습니다. 방광벽의 일부가 전층에 걸쳐서 이 바깥으로 돌출하는 낭상 구조를 보이는데 주로 이제 요강구 유레트가 들어오는 부분이나 방광 경부에 생기는데 방광하고 좁은 이제 구멍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개실염이라든지 방광염, 개실의 결석, 암을 합병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개실이 큰다면 소변을 봐도 소변이 다 안 나오고 또 소변 볼 때 방광에서 개실로 또 소변이 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한 번 보고 또 다시 또 한 번 더 와야 되는 이해성 배뇨가 나타납니다. 여기 방광이고 여기 개실이고 요 틈이 있죠. 열로 이제 소변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누로제닉 브레드인데 이거는 이제 신경성 방광입니다. 제일 골치가 아픈 병인데 뇌질환이라든지 척수질환이라든지 골반내 장기 수술이라든지 당뇨병 같이 이런 질환에 의해서 방광에서 오랫동안 배뇨 자기가 되지 않으면 방광벽에 육주 트라베큐라가 생기고 때로는 파인추리처럼 이런 참 소나무 같은 이런 모양의 방광 또 방광하고 요관에 역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IVP나 또는 신우조행에서 신우요관이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배뇨곤란이나 빈뇨, 요실금, 잔뇨, 소변을 봐도 소변 받는 것지 않게 보입니다. 이런 게 이제 트라베큐라입니다. 이 만성 방광 뉴로제닉 브레드 때문에 크로닉 시스타이티스 생기면 이렇게 내강에서 돌출했는 내강으로 돌출했는 윤기가 보이는데 이걸 육주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광벽에 비유하고 방광 내강으로 돌출하는 다수 윤기가 보입니다. 자, 일리알 콘두이트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레터에 병변이 생겨 유레터를 리섹션 해보면 유레터를 대체할 물건이 이제 그 해장이죠. 해장을 끊어가지고 키드니하고 유리너리 블레드하고 연결을 시켜주죠. 키드니 또는 남아있는 유레타하고 이 일리움을 연결하면 요 일리움이 여기 거기 하우스트라 같은 게 보이죠. 여긴 방광이고 요거는 이제 일리움이 연결되었습니다. 요런 혹시 영상에 보면 놀라지 마시고 그 전에 유레터 수술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강결석인데 우리가 요강결석은 키드니에 생기는 거, 유레터에 생기는 거, 방광에 생기는 결석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저게 유레터 방광결석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어떤 것이냐 가끔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결석에서 스무스 스페이스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잘 안 생깁니다. 주 러프한 스페이스죠. 골스톤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스무스하기 때문에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안 생기고 이 레날 스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표면이 막 러프할 때 생깁니다. 초음파 비임이 여기에 탁 부딪힐 때는 이 스트롱 리프렉션을 하면서 이 멀티플 인너 리프렉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너 리프렉션 하면 결과적으로 아주 여기에 보시면 레드 컬러하고 블루 컬러 밴드가 레드 컬러, 블루 컬러 막 섞여가 나옵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렇게 멀티플 리프렉터가 생기면 빔이 이제 컴플렉스 빔 패턴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 하는데 제가 이게 뭔지를 물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빔의 패턴이 컴플렉스해지고 헤테로지너스 브로드 밴드 시그널링인데 이게 결국에 엘레이징 이펙트입니다. 우리가 칼라 도플라이트에서 헬륨의 유속보다 더 정해진 유속보다 더 빠르면 뒤집어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결국 초음파 빔이 러프한 스페이스 부딪히면서 이렇게 리프렉터가 많이 생기고 결국 엘레이징 이펙트가 생겨서 이런 그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우리가 그 키드니에서 고에코로 보일 때 이 안에 이것이 스톤인지 다른 물질인지 아는 데는 이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보면 스톤으로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드 유레트라 스톤을 보는데 이렇게 키드니가 신우 신배가 늘어났고 유레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하얀 고에코가 보이는데 여기 스톤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애매모호할 때 칼날 때 막 반갑게도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드 유레트라 스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우 신배가 딜라테이션 됐고 여기 보시면 유레타하고 유리너 브레드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행 부분에 이렇게 고에코가 있습니다. 이걸 칼라를 딱 띄어보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죠. 그래서 헬륨은 헬륨가 아니고 소변은 좀 통합니다. 완전히 옵스트럭션 안 됐기 때문에 일부가 이제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유린 제트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받는 증례가 많지 않으니까 몇 개 추려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52세 여자분인데 방광염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빈뇨, 하복부 두통이 있었습니다. 가글액성에 수년 전부터 방광염이 아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 초음파를 했더니 방광벽에 돌출성 종괴성 병변이 의심돼가 계명의대 비뇨기과를 보내었습니다. 검사실 속에는 여기 RBC가 하이파워 필드에 25개 정도 나왔습니다. 초음파를 보니까 여기 방광벽에 이렇게 도돌도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키드니는 여기 라이트 좌측 키드니, 우측 키드니 모두 다 정상이었고 조금 더 좀 보니까 확실하지 않았지만 방광벽이 러프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칼라 띠하니까 헬륨신호는 안 보이고 방광 종양을 의심해서 개명의대 비뇨기과 보냈더니 방광 종양이 아니고 크로닉 시스타이티스는 트라베큐를 알았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뭐 우측 요관 방광 이행부 결석이한 수신증인데 3일 전부터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소변검사에 RBC가 많이 나와서 초음파 검사하니까 신장에 신우신배가 늘어났고 늘어난 신우신배 혈류가 안 보이고 우측에 유레트로 베시컬 장션 부분에 고에코가 보입니다. 그래서 칼날 띄우니까 좌측은 유린 제트가 잘 보이는데 우측은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니까 유레트로 베시컬 장션에 스톤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UB IVP 찍었더니 IVP에 이렇게 유리 그 신우신배가 확장이 됐고 쭉 따라가다가 이 끝부분에 이렇게 스톤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70세 남자분인데 환자는 내원일 발열과 오한이 있고 5년 전에 BPH로 TUR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좌측 신전이 엄청나게 늘어나가 있습니다.
고도수신증입니다. 이제 확장된 신우신비에 혈류가 보이지 않고 신장이 이렇게 늘어났고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장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방광을 보니까 방광이 이렇게 돌출된 종괴가 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레트로실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위치가 조금 유레트로실하고 위치가 좀 틀리고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엄청난 하이드로시프로시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IVP도 마찬가지 하이드로네프, 여기 필링 디펙트가 있었습니다. 아이보리. 그래서 MR을 찍었더니 여기에 유리너리 브레드에 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냈었더니 여기서 수술을 하고 수술에서는 라이오마이오마, 그게 스무스 머슬 프로레퍼레이션 된 라이오마이오마가 유리너리 브레드에 있었고, 이거의 유리너리 라이오마이오마가 브레드 라이오마가 유레트로 베시큘러 장션을 옵스트럭션 돼 가지고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일으켰다고 그렇게 진단을 됐습니다. 저희 집 사는데 여기 참 단풍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대림 잎해놨어요. 수성사과거든요. 신천도 아름답고 아파트에 참 이렇게 조경도 좋고 가을을 이렇게 맞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이 저보다 가을에 젖는 것입니다. 저보다 연배 많으신 선배님도 이제 참 좋은 결실의 계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맡아놓은 강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유리너리 헤마츄리아로 오시는 나이 한 60 이상 되는 분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유리너리 브레드를 필링 시켜가지고 혹시 브레드 캔서라든지 또는 키드니 트랜지셔널 셀시가 있는지 레날 셀시에 있는지 또는 프로스테이틱 캔서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비뇨기과 환자를 찾아가 비뇨기과에 많이 서비스 보내드리면 비뇨기과 선생님들 저희들한테 잘해줄 거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헤마체리아 환자들은 한 번씩 그래도 선호를 하는데, 선호는 이제 보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보는데, 보통 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영상 흘려 팔로우 하자고 얘기하는데, 뭐 교수님께서는 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초음파를 이용하시는지, 초음파상에 특별한 게 없으면은 그냥 팔로우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 비뇨기과로 보내가지고 시스터스코피나 좀 더 추가적인 검사를 권유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 문제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습니다. 환자가 히스토를 물어가지고 혹시 요번에 말고 그 전에 그로스마추리아 히스토 있었다 하면 저는 굉장히 환자를 일단 초파에도 별 이상 없더라도 이명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번에 처음 히스토리를 하면 다시 6개월이나 뭐 3개월에서 6개월에 다시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혹시 이재준세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 학회에서 편했다. 잠깐, 선생님과 죄송합니다. 저는 끌려와서 그 마이크로 RBC가 5개 이상 나오면 일단 한 번은 오빠해서 히든이 블레더를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한 3개월 후에 소비문서 다시 필요 확인해 보고 필요가 계속 나오면 저는 CT까지 시켜보는 중입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보고 그래도 안심하는가 하고 좀 다르다 그런지 그러고 뭐 단면녀와 같이 동반돼서 계속 나오면은 심장내과나 근데 의뢰해서 더 커도 팔로우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김일봉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 정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내 발표는 이행김 연합내과 김대현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뭐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니셜 다이그노시스를 좀 뭐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증례가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64세 환자이고 환자는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한 3일 정도 동안에 어퍼 아브도미널 페인이 상당히 심해서 내용을 했습니다. 피지컬 해보니까 에피가스 에어리 쪽에 텐더니스 많이 심했고, 뭐, 다행히 열은 없었습니다만, 근데 심해서, 초음파를 보고, 어, 지금 나올 소견이 있어서 상급 병원으로 전원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급 초음파를 보시면, 이 상급부에서 에피가스 에어리 쪽에서의 트랜스퍼스 스캔, 보시면, 그러니까 뭐, 펜간 헤드로 보이죠? 이게 엔트룸 쪽이고, 이쪽이 벌브고 두대넘 세컨 포션이 보이고 그 안쪽으로 해서 펜카스 헤드 쪽에 뭔가 뭐 확실한 매스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일디파인드 하이퍼 에코의 어떤 리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보통은 펜카스 헤드가 이렇게 아주 에코제닉하게 프라미넌트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두대넘 세컨 포션에 가스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이분은 굉장히 프라미넌트하게 펜카스 헤드 부위가 굉장히 좀 구종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자세히 보시면 뭐 약간 저에코 부분도 하이퍼 에코가 포션 보이는 것 같고 확실한 메스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병변이 있었고요. 펜카스 바디 테일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웨링이 심하지는 않았고 피덕트가 늘어나는 소견도 없었습니다. 펜카스 에어리 쪽에서 롱지튜드널 스캔을 해서 이제 듀오데넘하고 펜카스 헤드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스캔을 해봤거든요. 이쪽이 스토막 엔트룸 쪽이고 이쪽이 바이로스 쪽이고 여기가 뭐 벌브에서 세컨드 포션 넘어가는 그런 쪽 같습니다. 이쪽은 펜카스 헤드 쪽이고요. 예, 펜카스 헤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던 것보다는 좀 헤테로지너스하고 믹스 에코익 패턴이고 약간 로 에코익 한 것들이 좀 뭉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누데널 세컨드 포션에서 서드 포션으로 넘어가는 부위인데 그 부위하고 겹쳐서 뭐 어떤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환자가 증상이 어큐트 압도멘식으로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뭐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서 그래서 뭐 상급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했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해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이제 증상이 호전돼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급병원에서 검사했던 걸 제가 일부 받아왔는데 WBC는 정상이었던 것 같고 헤모로빈이 약간 낮았고 엘립틱 괜찮았고 엘렉트라이트 괜찮았고 라이페이즈가 약간 증가됐을 것 같고요. CRP, 뭐 IgG4 다 투모 마커도 네거티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티 파인딩은 아네미아가 좀 있고 라이페이즈가 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저희 병원에 이제 3개월 뒤에 한번 다시 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경과가 어땠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환자가 아마 증상이 일부 열흘 뒤에 증상이 호전되고 해서 병원이 규칙적으로 그 상급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 환자가 다시 증상이 더 심해져서 또 왔습니다. 저희 병원을 또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또 상복부 통증이 심해지고 우리 한 번씩 혈변을 본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을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아네미아가 더 심해졌습니다. Hb가 한 8.2 정도로 좀 낮아져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다시 했습니다. 아까 처음 봤던 부분 그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봤거든요. 저기 상복 쪽에 펜크라스를 보니까 뭐 일견 이쪽 바디하고 테일 쪽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크라스 헤드 쪽하고 듀오데널 세컨드 포션 쪽으로 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앞선 3개월 전에 비해서 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일디파인
그리고 약간 일레귤러 마녀를 가지는 로어 에코의 메스 라이크 리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기튜디널 스캔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앞선 3개월 전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듀오데넘이 보이고 벌브고 세컨드 포션 넘어가는 부위인데 이 부위하고 펜크라스 헤드 사이에 아까 보셨던 부분보다 훨씬 더 하이포 에코가 병면이 더 심해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약간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이 아마 얼서레이션으로 생각돼서 제 생각은 이제 다시 처음에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서 상급 병원에서 처음에 이때 임프레션이 뭐냐면 포칼 팬크레타이티스 내지는 아마 그루브 팬크레타이티스라고 그래서 크로닉 팬크레타이티스 일종인데 그걸로 생각하고 엠피오하고 뭐 항생제 쓰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포칼은 팬크레타이티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CT를 찍었었는데 CT 판독도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입원했을 때 내시경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팬크레타이티스 의심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뭐 이렇게 스톤 없고 하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3개월 동안에 증상이 다시 악화돼서 왔는데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 더 병변 자체가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듀오데널 세컨드 포션하고 펜가스 헤드 사이에 병변이 더 악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D를 보니까 이제 펜가스 헤드 캔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헤드 캔서 같으면 CBD가 늘어나 있을 건데 CBD는 지금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CBD는 정상이고요. 펜가스 헤드 안으로 잘 들어가는 인터널 펜가스 포션에 CBD가 잘 보이고 있는데 뭐 아쉽게도 여기 보면 리버에 메스가 이렇게 멀티플하게 없었던 메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하이포에서 메스가 몇 개 보일 건데요. CBD 일단 잘 보이고 있고 컬러 도플을 해보니까 하이포 에코 메스 이전에 바스큘라리티가 좀 증가된 부분이 일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 스캔을 해보니까 3개월 전에 없었던 멀티플 헤파틱 메스가 관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프레션은 아마 처음에 3개월 전에 포컬한 판크레타이티스로 생각했던 것이 아마 미스다이노시스였던 것 같고 상급병원에서 그래서 일단 듀오데넘 세컨드 포션 쪽에 어떤 캔서 자체가 팬크라스 쪽으로 인베이전 됐든지 아니면 팬크라스 헤드 캔서가 듀오데널 인베이전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다시 전원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이제 CT를 찍었거든요. 이번에 8월 달에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왔을 때 그때 CT입니다. 보시면 팬크라스는 괜찮았고 팬크라스 바디 테일은 괜찮았죠. 보면 이제 듀오데넘 세컨드 포션으로 넘어가는 그 부위 다시 한번 보시면 팬크라스는 괜찮고 팬크라스 헤드가 아니고 헤드의 라테랄 쪽이에요. 그러니까 듀오데넘 세컨드 포션 쪽에 어떤 메인 병변이 있는 것 같고요. 월 디크닝이 있고 하이포 에코가 하이포 덴스한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섹션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리버에 멀티플 메스가 있고 이제 이쪽 부위가 여기에 이제 하이포 덴스한 메스가 보입니다. 여기. 그래서 위치가 펜크라스 헤드보다는 좀 더 라테랄 쪽이거든요. 그래서 펜크라스 헤드 캔서라면 좀 잘 안 맞는 것이 P덕트가 늘어난 것도 없고 디스탈 CBD가 늘어난 것도 없기 때문에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T 결과를 가지고 CT 판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펜크라티코 듀오데널 그루브라고 해서 이 부위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펜크라스 헤드 라테랄 그리고 듀오데널 세컨드 포션의 미디알 쪽 그리고 디스탈 CBD 그 사이의 아나토미칼 에어리어를 펜크라티코 듀오데널 그루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생긴 3.5cm짜리 로우 덴시티 매스가 있는데 아마도 CT 판독은 펜크라틱 캔서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펫시트를 찍어보니까 리버에 이렇게 업테이크가 증가되어 있고 펜크라스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듀오데널 여기가 듀오데널 세컨드 포션에 업테이크가 FDC 업테이크가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펫CT 속에는 임프레션은 펜크라스 헤드 캔서보다는 듀오데널 캔서를 더 서전한다 이렇게 됐고 리버 메타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상급변에서 시행했고요. 내시경을 해보니까 벌브에서 세컨드 포션 넘어가는 입구 쪽으로 굉장히 내로잉이 있고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일레귤러한 메스가 있고 얼수레이션도 동반되어 있고 블리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블리딩이 계속 있었고 아네미아가 또 생겼고 어, 페인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바이옵시를 했는데 아데노카르시노마를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론은 현재 이제 100% 진단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두데널 아데노카르시노마가 원발성이고 그것이 이제 헤파틱 메타가 되고 펜크라스 헤드 쪽으로 그루브 쪽으로 판카틱 두데널의 그루브 쪽으로 약간 인베이전이 됐던 그런 케이스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케이스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급병원에서 3개월 전에 좀 더 그 당시에 좀 더 내시경을 해줬더라면 해서 빨리 발견을 해줬더라면 수술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이 환자는 리버 메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존적인 치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두데널 아델카르시노마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원발성으로 생기는 두데널 아델카르시노마는 굉장히 레어합니다. 우리 전체 소화관 튜머의 0.3에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굉장히 레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데널 아델카르시노마가 이 맨 처음에 이제 3개월 전에 상급변에서 생각했던 포컬 판크라타이티스는 아니면 크로닉 판크라타이티스 중에서 이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라고 있는데 이것과 거의 유사할 수도 있다.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메디알 두데널 세컨드 포션에 두데널 세컨드 포션의 메디알 쪽에 포컬한 월디그닝이 있다면 이것이 두데널 캔서하고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 경우에 DDX를 해야 될 질환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디지즈의 최종 진단은 듀오데널 캔서지만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와 판크라틱 헤드 캔서 또는 판크라티크 듀오데널 그루브 캔서라고도 명명을 하긴 합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해보면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는 듀오데널 벌브 세컨드 포션 쪽에서 이런 월 디크닝이 있고 프로드딩한 메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펜크라틱 헤드 캔서도 듀오데널 인베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듀오데널 쪽에 얼슐레이션이나 메스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알류기펜이 있었고 이분은 헤비 알콜렉스인데 그루브 펜크라타이티스 진단되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펜크라스가 전체적으로 스웰링이 되어 있습니다. 펜크라타이티스가 좀 와 있고 이분은 여기 특히 두덴 벌브에서 세컨드 포시로 넘어가는 부위에 월 디크닝이 심하게 있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두데널 월 내부에 시스티간 스트럭처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주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의 특징적인 소견이거든요. 그 CT를 보면 여기 보면 코로나를 리컨스트럭션에서 보면 두데널 세컨드 포션에 이제 월 디크닝이 전체적으로 있고 하이포덴스한 리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두데널 캔서라든가 판크라틱 헤드 캔서도 전혀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두데널 세컨드 포션은 월 디크닝이 있으면서 안쪽에 하이포덴스한 시스틱한 포션이 문제인데 보인다. 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고 이 환자 내시경을 해보니까 세컨드 포션, 그러니까 SD에서 세컨드 포션 넘어가는 그 부위에 이런 메스라이트 리전, 그러니까 썸뮤코잘 리전처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앰플라는 아니고 그보다 더 상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루브 판크라티스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펜크라티크 듀오데널 그루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펜크라스 헤드가 있고 듀오데널 세컨드 포션이 있고 디스탈 CBD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해부학적인 공간을 펜크라티크 듀오데널 그루브라고 합니다. 여기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개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 자체는 결국 크로닉 판크라타이티스 일종인데 이게 마이너 파필라라는 그 덕트 오브 산토리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뭐 펑셔널하게 업설션이 된다든가 아주 심한 알콜릭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이쪽에 플로우가 명확 잘 안 되면 주변으로 펜크라 주스가 리키지가 된다. 리키가 되면서 이 펜크라 헤드 바깥쪽에 그루브 쪽으로 주스가 이렇게 리키지가 돼서 포컬한 판크라타이티스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이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의 기전이고요. 이제 이 소견은
파라두디널 시스틱 디스토피라 그래서 이 월 찌꺼닝이 있으면서 두디널 월 찌꺼닝이 있고 그 내부에 시스틱한 리전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두디널 스테노시스도 물론 동반됩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이 뮤코살 리전처럼 튀어나오기도 하고 브루너스 글랜드 하이퍼플레이자 같은 거기 때문에 이쪽이 아주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있으면서 스테노시스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 특징이고요. 예, 지금 제가 봤듯이 CT를 보게 되면 제가 봤던 케이스와 거의 비슷하죠. 투데널 세컨드 포션에 하이포덴사 리전이 월디거닝이 이렇게 잘 관찰되고 있고 위치가 펜크라스 헤드보다는 좀 더 라테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넨스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레이 스테이지가 되면은 파이브로시스 오거든요. 파이브로시스 오게 되면 레이트 페이지에 오히려 이넨스가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수술해 보면 이렇게 월 디크닝이 심하고 듀오데듐 쪽으로 월 디크닝 있는 부위에 시스틱한 리전이 보이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단이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 판크라테이스는 이제 술전에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술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은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로 해서 안 되면 수술해서 힙을 수술해야 되고 해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팬크라틱 캔서와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와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시스틱한 리전이 월 티크닝, 듀오데널 월 티크닝 내부에 어떤 시스틱 리전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감별하는 데 아주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T나 초음파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캔서 같으면은 그 정도 큰 메스가 있다면 어떤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베슬 인케이스먼트 할 건데 이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는 그런 것이 잘 없는 것이 특징이고 빌리아리 딜라테이션도 아주 그 레이 스테이지 말고는 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팬크라틱 캔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베이전 듀오데널 인베이전 할 수는 있지만 듀오데널 월 티크닝하고 듀오데널 스테노시스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을 가지고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와 판크라틱 캔서를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진단이 이 환자는 좀 늦었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환자가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의뢰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뭐 할 게 없었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이니셜 다이노시스가 잘못돼 버리면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진을 이제 맨 처음 왔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맨 처음 왔을 때 초음파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 교대널 세컨드 포진하고 팬크라스 헤드 사이에 뭐 팬크라스 헤드의 병변으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교대널 월 쪽하고 연결되어 있던 병변이었을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는 맨 처음 볼 때는 그것을 인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전원할 때도 인프레션을 지금 교대널 쪽에 뭐 병변을 얘기를 하지 못했고 여기 보시면 팬크라스 쪽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일 디파인드한 플루이드 커렉션 내지는 이데마토스한 그 병변으로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예, 저도 처음에 진단을 잘 못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천천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보통은 팬크라테 포칼 팬크라테색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것은 보통 원인 아마도 포칼 판크라타이티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췌장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걱정되어 생기면은 어느 부분에 제가 보니까 그 수직 검사에서 반드시 그 캔서가 없는지 확인해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 데도 있는데 우리 그래서 췌장염 환자 볼 때 좋아졌다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팔로 손을 갖다 한번 해보는 걸로 추천을 하는데 보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핸즈온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대현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강의는 모두